출근길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하게 사무실로 들어가려던 찰나 한 노인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초라한 차림에 어딘가 익숙한 얼굴,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애미야, 나야. 어머니, 여긴 왜? 무슨 일이세요? 그 얼굴은?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속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그 아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때 엄마라 불렸던 그 아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네 삶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한편의 삶을 조용히 들려드릴게요. 이런 이야기 자주 듣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잊지 마세요.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는 누군가 실제로 겪었던 일이며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른 아침 서울 강남의 빌딩가. 회색빛 건물들 사이를 가로지르며 출근 중이던 유진은 무심코 발걸음을 멈췄다. 빌딩 앞 인도변 가로수 아래 낡은 코트를 입은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어깨는 바람에 움츠러들었고 시선은 땅을 향해 멍하니 떨어져 있었다. 유진은 그냥 지나칠까 고민했지만 등 뒤에서 들려온 낮은 목소리에 몸이 굳었다. 애미야, 나야.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그곳에 서 있는 사람. 다름 아닌 5년 전 이혼과 함께 인연을 끊었던 전 시어머니 윤정희 여사였다. 그러나 그녀는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얼굴은 야위고 퀭했으며 눈가엔 화장으로 가려지지 않는 멍 자국이 짙게 퍼져 있었다. 유진은 한 걸음 다가가며 당황스러운 얼굴로 입을 열었다. 어머니, 여긴 왜? 무슨 일이세요? 그 얼굴은? 윤 여사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봉투 하나를 유진에게 건넸다. 유진은 그것을 받아 열었다.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을 본 순간 유진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사진 속에는 병원 침대에 누워 산소 호흡기를 낀 채로 눈을 감고 있는 소년이 있었다. 유진은 사진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아이는 다름 아닌 유진이 한때 엄마처럼 키웠던 아이, 하진이었다. 하진이, 이게 뭐예요? 하진이가 왜 병원에 있는 거예요? 하진은 유진이 재우와 결혼했을 당시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다. 갓 2살이던 아이를 유진은 마치 제 자식처럼 품에 안고 길렀다. 자식은 아니었지만 매일 밤 아이를 재우며 불러주던 자장가, 유진에게도 분명히 그 아이는 아들이었다. 그런데 그런 하진이 지금 병원에 있다. 윤정희 여사는 유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게 속삭였다. 유진아, 내가 그 재우를 좀 혼내줄 수 없겠니? 재우. 그녀가 5년 전 이혼한 전 남편, 강재우였다. 그 어머니가 지금 그 아들을 혼내달라고 했다. 유진은 눈을 질끈 감았다. 이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다. 멍든 얼굴, 사진 속 아이, 이건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신호였다. 그녀는 더는 외면할 수 없었다. 어머니,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다 말씀해 주세요. 유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여사의 말을 기다렸다. 하진을 다시 만난 것도, 시어머니를 다시 만난 것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들 사이를 잇는 건 반가움이 아닌 공포였다. 그리고 그날 유진은 알게 된다.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았던 과거가 자신을 향해 걸어오고 있다는 것을. 창밖에는 잔잔한 빗소리가 흘렀다. 병원에서 돌아와 방 안에 앉아있던 유진은 식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바라보았다. 산소 호흡기를 낀 채 눈을 감고 있던 아이, 하진. 그의 얼굴을 다시 보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은 먼 과거로 천천히 흘러갔다. 지금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날로. 그녀가 강재우를 처음 만났던 건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였다. 당시 유진은 바쁜 직장 생활 중이었고 결혼 생각도 크지 않았다. 그런데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는 한 남자를 만난 순간 예상치 못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그는 조용하고 따뜻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았지만 아이 이야기를 할 때는 눈빛이 달라졌다.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소개팅 나오는 게 맞나 싶었어요. 아이가 있어서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아이 혼자 키운다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는 웃었다. 고맙다고, 쑥스럽다고. 그 미소에 유진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끌렸다. 그와 다시 만나고 싶었고 그의 아이가 어떤 모습인지도 궁금해졌다. 그리고 그 다음 주말 그녀는 처음으로 하진을 만났다. 작고 말수가 적은 2살 남짓한 아이. 엄마가 없다는 말에 한동안 마음이 쓰였지만 아이는 유진을 낯설어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가락을 잡았다. 이 아이 정말 예쁘네요. 엄마 품이 그리웠던 거겠죠? 그때부터였다. 그녀는 하진이의 웃음소리와 재우의 조용한 배려가 함께하는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다. 연애는 조심스럽게 시작됐고 주변의 만류도 있었지만 그녀는 사랑을 선택했다. 결혼 후 유진은 한 가정의 일원이 되었다. 재우는 프리랜서로 일하며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유진은 회사 일을 계속 병행했다. 가정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위하는 마음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텼다. 어느 날 그녀는 고민 끝에 남편에게 사업을 제안했다. 당신 예전에 유아용 화장품 프로젝트 했을 때 반응 정말 좋았잖아. 내가 도와줄 테니까 우리 한번 제대로 시작해보는 건 어때요? 글쎄, 내가 그런 것 잘할 수 있을까? 연구는 해도 사업은 처음이라. 유진은 마케팅 경험과 노무사 자격을 활용해 사업의 전반을 도왔다. 브랜드 기획, 온라인몰 운영, 제품 패키지까지 그녀가 주도했다. 그리고 그 모든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하진케어. 아이의 이름을 딴 그 브랜드는 입소문을 타고 매출을 올리기 시작했다. 몇 년 사이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고 강재우는 유명한 유아용 화장품 CEO가 되었다. 모두가 그를 칭찬했다. 노력의 아이콘이라며 언론 인터뷰에도 나갔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 뒤에서 유진이 어떻게 헌신했는지. 그녀는 남편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회사의 서류에 자신의 이름이 없다는 것도 처음엔 개의치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뭔가 이상했다. 퇴근이 잦아졌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불규칙해졌다. 말수가 줄고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유진은 처음엔 의심하지 않았다. 믿고 싶었다. 하지만 어느 날 늦은 밤 전화 통화 중 들려온 웃음소리에서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당신 어제는 왜 집에 안 들어왔어요? 또 회식이라고 하면 믿을 거라 생각해요? 왜 그렇게 예민해? 일이 늦어졌던 거잖아. 자꾸 그렇게 따지지 마. 결정적인 순간은 멀지 않았다. 그녀는 우연히 회사 근처 호텔 로비에서 강재우와 그의 비서 서미정이 나오는 모습을 보았다. 단 둘이 한 방에서. 그 순간 유진은 무너졌다. 그날 밤 그녀는 미리 수집한 증거 사진과 문자 메시지를 꺼내 재우에게 내밀었다. 당신 날 속였어. 다 봤어. 사진도 문자도 당신 끝이야. 그녀는 다음 날 바로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 회사 지분은 물론 모든 공동 자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대표는 남편이었고 회사 서류에는 유진의 흔적이 거의 없었다. 그게 그녀가 처음 당한 진짜 배신이었다. 감정의 배신만이 아니었다. 그녀의 시간, 노동, 헌신. 모든 것이 부정당했다. 그녀는 울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선택했다. 절망이 아니라 결심을. 그녀는 서랍 안에 넣어둔 오래된 입시책을 꺼냈다. 거기엔 작게 메모된 문장이 있었다. 로스쿨, 이젠 진짜 해볼 때가 된 것 같아.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펜을 들었다. 그날부터 유진은 다시 자신의 삶을 쓰기 시작했다. 이혼 서류를 정리하고 집에 혼자 남겨졌을 때 유진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남편의 외도, 배신, 그리고 자신이 만든 회사를 빼앗기듯 나온 현실. 그 모든 것을 가만히 받아들이기엔 속이 뒤집히고 있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읊조렸다. 내가 없었으면 그 회사가 있었을까? 내가 없었으면 그 인간이 성공했을까? 이혼 후에도 유진은 쉽게 무너질 수 없었다. 강재우는 여전히 하진을 데리고 있었고 그녀는 하진의 곁에 남고 싶었다. 그러나 법적으로 그녀는 보호자가 아니었고 아이의 친모도 아니었다. 친권이 없는 이상 하진을 데려올 수는 없었다. 그 현실이 그녀를 더 무력하게 만들었다. 모든 게 그랬다. 함께 회사를 만들고도 지분이 없던 것, 혼인 중 쌓은 자산이었지만 법적 증거가 없었던 것, 부부간의 신뢰라는 이름 아래 서류 하나 제대로 남기지 못했던 것, 그 모든 허술함이, 자신의 순진함이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다. 바보같이 난 왜 그렇게 믿었을까? 그 사람도, 그 회사도, 가정도. 그러다 문득 떠오른 게 있었다. 로스쿨. 오래전 마음 한켠에만 간직했던 꿈이었다. 예전에 노무사를 준비하던 시절 책상 옆 포스트잇에 작게 적어두었던 세 글자. 그게 그녀의 가슴 속에서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유진은 펜을 들어 입시원서를 써 내려갔다. 그래, 난 이제 법을 배울 거야. 다시는 이런 식으로 당하지 않을 거야. 그녀의 새벽은 시계 초침 소리로 시작되었다. 하루 3시간 수면. 밥은 김밥 한 줄, 공부는 10시간. 처음엔 머리가 아팠고 이해가 안 됐다. 하지만 유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과거 회사에서 경험했던 계약서, 등기부, 고소장, 혼인신고서. 그 모든 문서들이 이제는 공부 자료가 되었다. 억울했던 기억들이 사례 문제로 바뀌었다. 무시당했던 시간들이 조문 해석이 되었다. 그녀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다. 학원에서도 도서관에서도 늘 같은 자리, 같은 복장.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깊이 침잠하며 자신을 바꿔갔다. 1년 어떤 날은 포기하고 싶었고 어떤 날은 그냥 울고 싶었다. 내가 뭘 하겠다고 이 나이에 그냥 다 내려놓을까? 하지만 그런 날에도 그녀는 책을 덮지 않았다. 다음 해 유진은 로스쿨에 합격했다. 수백 명 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많았다. 입학식 날 누군가 속삭였다. 저 사람 애 낳고 이혼하고 로스쿨 들어왔대. 대단한 근성이지.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 시선쯤은 이미 익숙했다. 3년 그녀는 그렇게 살아냈다. 학비는 알바로 해결했고 집세는 보증금 빼서 충당했다. 강의가 끝나면 밤엔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며 공부했다. 졸업시험 날 그녀는 아무도 없는 화장실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바라보았다. 파랗게 핀 다크서클, 핏기 없는 입술. 하지만 그녀는 웃었다. 나 잘 버텼어. 여기까지 왔으면 끝까지 갈 수 있어.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던 마지막 2달, 그녀는 SNS도 전화도 끊었다. 그 시절 유진에게 세상은 오직 하나였다. 붙는 것, 낙방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과 발표 날 합격, 나 합격이야. 그녀는 조용히 울었다. 아무도 없는 자취방에서 오래 묵혀두었던 포스트잇을 다시 꺼내 찢었다. 로스쿨. 이제는 지나간 꿈, 아니, 현실. 그녀는 그렇게 변호사가 되었다. 이혼 후 5년. 강재우와 서미정이 비웃던 바로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자기 이름으로 된 새 인생을 만들었다. 유진. 법무법인 해담. 변호사 유진. 그녀는 웃었다. 그리고 그때 알 수 있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건 단지 복수를 위한 게 아니었다. 나는 다시 나로 살아가기 위해 싸운 것이다. 윤정이 여사의 얼굴을 다시 마주한 것은 병원 대기실 한쪽 벤치에서였다. 하진이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로 옮겨졌다는 소식을 들은 뒤였다. 유진은 손에 남아있던 사진을 가방에 넣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이제 말씀해주세요.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윤 여사는 긴 침묵 끝에 눈을 감았다. 입술을 앙다문 채 두 손을 가만히 모았다. 그녀는 마치 어디선가부터 끊어진 시간을 천천히 다시 잊기 시작하듯 말을 꺼냈다.
내가 떠나고 그 아이와 그 여자 둘이 같이 살기 시작했단다. 유진은 숨을 삼켰다. 이혼 소송 중이었기에 법적으로는 아직 혼인 상태였던 시절. 그런데도 두 사람은 거리낌 없이 동거를 시작했단 말인가? 윤 여사는 이어서 말했다. 나는 말렸어. 내가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근데 그 아이를 생각하면 차마 막을 수가 없었어. 하진이는 엄마를 잃은 줄도 모르고 매일 울었거든. 하진은 유진이 떠난 날 이후 매일 밤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고 했다. 윤 여사는 결국 하진을 달래기 위해 새엄마라는 존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애 처음엔 참 잘했어. 하진이랑도 잘 놀아주고 나한테도 깍듯했고 내가 아프면 병원도 데려가고 생일도 챙기고 그땐 정말 고마웠지. 유진은 그 말이 씁쓸하게 들렸다. 윤 여사는 유진을 참 아껴줬던 사람이다. 자신에게 죄인이라며 울며 이혼을 말리던 사람이기도 했다. 그런 여사가 그런 말을 꺼내는 게 얼마나 마음 아팠을지 유진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여자는 그 모든 것이 가식이었다.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 어느 날부터 윤 여사의 귀에 집안 재정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다. 어머님, 요즘 회사가 많이 어려워서요. 혹시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엄마, 미정이 말 맞아. 요즘 매출이 많이 줄었어.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면 정말 큰 힘이 될 거야. 윤 여사는 그 말에 땅 한 평을 팔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부탁이 이어졌다. 어머님, 사실 지금 사시는 집 너무 넓지 않으세요? 그 집만 처분하시면 우리 정말 숨 좀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집은 윤정희 여사가 30년 넘게 살았던 곳이다. 남편과 함께 일군 마지막 재산. 그러나 그녀는 결국 집을 팔았다. 그리고 약속했다. 재우와 미정이 자신을 돌보겠다는 말에 그래도 내 아들이라 믿었지. 설마 나를 그 집에서 내쫓을 줄은 몰랐어. 집은 팔렸다. 그러나 윤 여사에게 돌아온 건 작고 낡은 원룸 한 칸 손자와 함께 살게 해주겠다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었다. 하진이 방치되어 있었다. 미정은 아이에게 관심이 없었고 재우는 점점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하진이가 아프다고 울어도 미정이는 듣지도 않았어. 물을 달라고 해도 시끄럽다며 쫓아냈지. 결국 그 사고는 그렇게 벌어졌다. 하진은 혼자 길을 건너다 차에 치였다. 그리고 병원으로 실려왔다. 사고 소식을 들은 윤 여사는 병원에 달려갔다. 그리고 미정을 찾아가 따졌다. 너 어떻게 아이를 그렇게 방치할 수 있어? 내 손자를 그렇게 만든 게 너야. 그 순간 미정은 그녀를 밀쳤다. 윤 여사는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 그 일이 있고 나서야 그녀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사랑도 며느리도 가정도 아니었다. 미정이 원했던 건 단 하나, 돈 그리고 재우는 그 모든 걸 보고도 외면했다. 내가 그 아이를 위해 집까지 팔았는데 그의 아버지는 나와 얘기하고 싶지도 않대. 유진은 말이 없었다. 그녀는 진작 알았다. 강재우라는 사람은 그럴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하지만 윤정희 여사가 이렇게까지 무너진 모습은 처음이었다. 어머니, 괜찮아요. 이번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금까지 그들이 한 일 모두 책임지게 할 거예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윤 여사의 손등 위로 하진의 사진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날 유진은 결정했다. 그 아이를 위해, 그 여자를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위해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 것이다. 법무법인 회담 오후 2시. 회의실 문이 열리고 2명의 인물이 들어왔다. 강재우와 서미정. 전 남편과 그 상간녀. 그들이 유진의 사무실로 들어서는 순간 유진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엔 얇은 서류철 하나가 들려 있었다.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엔 하진의 사진이 뒤집힌 채 놓여 있었다. 여기 왜 불렀어요? 이혼한 사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뭔데 남의 일에 끼어드는 거죠? 유진, 우리 이혼한 지 오래야. 지금 와서 또 무슨 소리 하려는 거야? 두 사람은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눈치였다. 그들은 여전히 유진을 전처로만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그날 전처가 아닌 변호사로 앉아 있었다. 당신들 착각하는 모양인데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의뢰인의 법률 대리인으로 나온 거야. 당신 어머니 윤정희 여사님의 정식 고소를 접수한 상태고. 강재우의 얼굴이 굳었다. 서미정은 한 박자 늦게 유진의 말을 되새겼다. 그리고 당황한 듯 소리를 질렀다. 고소? 시어머니가 우리를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야. 노인학대, 사기, 횡령, 아동방임. 당신들이 해온 모든 일이 이제 법정으로 갈 준비가 됐다는 거야. 유진은 서류철을 천천히 열어 책상 위에 펼쳤다. 첫 장은 형사 고소장. 두 번째 장은 민사 손해배상 청구 예고서. 그리고 마지막은 하진의 진단서와 병원 측 제출 예정 소견서. 서미정의 입이 벌어졌다. 강재우는 불안한 손으로 책상 가장자리를 움켜쥐었다. 잠깐만. 우리 엄마가 이걸 정말? 그래, 당신 어머니가 직접 내게 왔고 그 아이 사진을 보여주셨지. 병원 침대 위에 누워있는 하진이 말이야. 강재우는 말이 없었다. 그 순간 사진 속 하진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을 것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보다 먼저 입을 연 건 서미정이었다. 우린 잘못한 거 없어요. 돈도 어머님이 원해서 주신 거고 애사고는 그냥 운이 나빴던 거예요.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는 듯했지만 목소리는 점점 떨리기 시작했다. 유진은 그런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말했다. 그건 법정에서 말해. 난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어. 윤 여사님이 그동안 당신들과 주고받은 대화 모두 녹음해서 보관하고 계시더라고. 서미정은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그 순간 유진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하진이 병원 입원 기록상 사고 당일 당신 혼자 집에 있었고 아이는 몇 시간 동안 방치됐다고 되어 있어. 그건 아동방임이야. 명백히. 강재우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였고 그 옆에서 서미정이 울먹이기 시작했다. 나만 왜 이래? 나도 힘들었어요. 애가 그렇게까지 다칠 줄은 몰랐단 말이에요. 하지만 유진은 더 이상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았다. 그녀는 변호사였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냉정해야 했다. 아이 하나 책임지지 못하면서 가정을 빼앗아 놓고 무책임하게 구는 당신들 법정에서 결과를 보게 될 거야. 회의실의 공기가 식어 있었다. 서류를 정리하던 유진의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 하진의 사진은 다시 가방 안에 들어갔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둘을 바라봤다. 그건 동정도 원망도 아닌 그냥 한 인간으로서의 차가운 결론이었다. 지금부터 당신들 변호사를 선임하든 말든 각자 알아서 대응해. 이건 감정이 아니라 법의 문제니까. 그날 회의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과거도 함께 닫혔다. 이제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그녀가 이긴다. 유진이 고소장을 제출한 지 일주일, 경찰서에 윤정희 여사와 유진이 함께 출석했다. 윤 여사의 손엔 낡은 핸드폰 한 대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엔 그녀가 몇 년간 몰래 녹음해온 통화와 대화, 그리고 상간녀 서미정과 주고받은 문자들까지 저장되어 있었다. 다 여기 있어요. 그 애가 집 팔아달라고 했던 날도, 하진이 방치된 날도 다 녹음해뒀어요.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증거를 받아들었다. 한참을 듣던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 정도면 그냥 가족 간의 다툼 수준은 아닙니다. 고의성도 크고 구조적으로 반복됐네요. 그날을 기점으로 정식 수사가 시작됐다. 첫 타겟은 서미정이었다. 수사관은 하진이 사고 당일 집안에 있던 CCTV와 간호 기록, 응급 상황 대응 시간 등을 모두 확보했다. 그 결과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아동 방임,
의무를 다하지 못한 보호자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죄목 중 하나. 경찰은 서미정을 소환했고 그녀는 조사실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당신이 아이를 방치하고 외출한 시간 4시간 이상입니다. 그동안 아이가 음식을 먹었는지 물은 마셨는지 확인된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시간대에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냥 조용히 있으라고 했을 뿐이에요. 하진이가 나갈 줄 몰랐어요. 그렇게 다칠 줄은 몰랐단 말이에요. 그녀는 처음엔 부인했다. 하지만 증거 앞에서는 그 어떤 말도 의미가 없었다. 반면 강재우는 조사 과정 내내 침묵했다. 자신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어머니의 재산 이전 당시 서류 대부분에 그의 서명이 있었다. 그중 일부는 윤 여사의 필체를 흉내낸 위조 서류였다. 여기 당신 서명이 들어간 부동산 위임서 감정 결과 위조로 판명났습니다. 본인 서명이 맞습니까? 그건 난 그냥 미정이가 하자는 대로. 그는 모든 책임을 미정에게 떠넘기려 했지만 경찰은 그러한 공모 행위 자체가 형사 책임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추가되었다. 윤 여사가 입원 전 제출했던 친필 메모. 그 안엔 자신이 모든 것을 자식과 며느리에게 강요 아닌 설득으로 넘겼다고 믿게 되었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날의 조사 이후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검찰 송치 전 윤 여사는 유진과 함께 검사실을 찾았다. 윤 여사님, 지금까지 제출하신 자료는 사기죄와 노인학대죄 적용에 매우 유의미합니다. 특히 서미정 씨는 아동방임 혐의가 입증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저 손자 하나만 생각하고 살았을 뿐입니다. 저 같은 노인 하나쯤 세상에서 사라져도 상관없었지만 하진이는 지켜야 했어요. 검사는 고개를 숙였다. 법 앞에서 그녀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기록하고 견디고 증언한 존재였다. 유진은 조용히 어깨를 토닥였다. 며칠 뒤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 검찰은 강재우에게 사기, 횡령, 사문서 위조, 노인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미정은 아동방임과 사기, 공동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 소식을 들은 날, 유진은 사무실 옥상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는 그치고 있었고 먼 봄 기운이 느껴지는 오후였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이제야 모든 게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녀는 그렇게 다시 책상에 앉았다. 그리고 민사 소송 문서를 꺼냈다. 이제 남은 건 되찾을 것들에 대한 계산. 사람이 저지른 일은 기록으로 남는다. 그리고 그 기록은 반드시 죄가 된다. 서울지방법원 312호 형사재판부. 법정 안은 무겁고도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좌측 피고인석에는 강재우와 서미정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정장을 입고 앉은 두 사람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그 앞쪽 증인석에는 윤정희 여사가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옆엔 유진. 검은 정장을 입고 단정하게 머리를 묶은 채 서 있었다. 이날 그녀는 증인이 아닌 법정 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윤 여사는 피고인을 바라보지 않았다. 아들을 그렇게 망쳐놓은 한 여자를 더 이상 보지 않겠다는 듯이 시선을 바닥에 떨군 채 앉아 있었다. 판사의 망치 소리와 함께 첫 번째 공판이 시작됐다. 첫 번째 죄목은 노인학대 및 사기 혐의. 검사는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 목록을 읊었다. 윤정희 여사가 제공한 음성 파일, 부동산 이전 당시 위조된 문서, 계좌 이동 내역, 문자 메시지 등 방대한 양의 증거가 스크린 위에 차례로 전시되었다. 피고인 강재우는 노모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허위 권유와 감언이설로 편취하였고 공모자인 서미정은 실질적으로 그 과정을 지휘한 인물로 판단됩니다. 피고석에서 서미정이 고개를 숙였다. 재우는 입술을 깨물며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예전 유진과 함께 하진의 옆에서 웃던 그때와는 전혀 다른 그림자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윤정희 씨가 이해하지 못하는 서류를 제시하여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모든 재산을 이전받았으며
이는 명백한 기망 행위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 다뤄진 것은 아동방임. 하진의 사고 당일 서미정이 집을 비운 정황, 아이가 방치된 시간, CCTV에 찍힌 장면, 의사의 응급진료 기록까지 하나하나 모두 증거로 제출됐다. 화나는 탈수 상태였고 외상 외에도 장기적 방임이 의심됐습니다. 심리적으로도 보호자로부터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한 정황이 보였습니다. 서미정은 변명하려 했다. 하지만 법정은 그녀의 눈물보다 하진의 침묵을 더 중요하게 받아들였다. 아이에게 물 한 잔도 안 주면서 당신이 무슨 보호자입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엄마 역할을 하겠다고 들어와서 결국 이 지경을 만든 거잖아요. 피고인 측은 마지막 변론에서 개인적인 사정과 경영상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그것은 법 앞에서 아무런 정당성이 되지 않았다. 마침내 선고일, 재판장은 다시 망치를 들었다. 모든 참석자들의 시선이 정면을 향해 일제히 모였다. 피고 강재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 서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두 피고인은 피해자 윤정희 씨에게 총 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공동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판결문이 내려지자 서미정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강재우는 멍한 눈으로 재판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고개를 떨궜다. 유진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녀는 어떤 기쁨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가 느낀 건 통쾌함이 아니라 안도였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이젠 지켜야 할 사람이 있으니까. 법정을 빠져나온 그녀는 윤 여사와 마주섰다. 윤 여사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말없이 유진의 손을 잡았다. 고맙다. 유진아, 넌 날 살렸고 우리 하진이도. 유진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다. 이제 우리가 이겼어요. 그 아이도 어머니도 더 이상 무너질 일 없을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혼탁했다. 하지만 그녀는 믿었다. 이제 자신이 변호사라는 것이 어떤 무기가 될 수 있는지, 그 무기를 쓰는 이유가 증오가 아닌 보호이기를. 그날의 판결 이후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강재우와 서미정은 모든 사회적 기반을 잃었다. 유진과의 이혼부터 시작된 추락은 결국 자신들이 만든 거짓 위에 쌓은 탑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두 사람에게 절실하게 깨닫게 만들었다. 회사 운영은 이미 파탄에 가까웠고 법정 판결로 몰수된 자산과 배상금은 남은 삶을 질질 끌고 가야 할 족쇄처럼 그들을 짓눌렀다. 하지만 유진은 과거에 머물지 않았다. 그녀는 윤정희 여사와 하진을 새로운 공간으로 이끌었다. 작지만 햇살 잘 드는 아파트. 아이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는 곳, 그곳이 다시 그들이 시작한 가족의 자리였다. 애미야, 이렇게 집까지 얻어주고 내가 뭐라고? 정말 고맙다. 어머니는 항상 저한테 가족이었어요. 하진이어도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유진은 변호사로서의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중요한 날에는 언제나 두 사람 곁에 있었다. 윤 여사의 생신, 하진의 생일, 그리고 오늘은 하진이의 중학교 입학식이었다. 교문 앞, 유진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 멀리서 정장을 입은 소년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교복이 아직 어색한 듯 두 손을 모으고 걷는 아이, 바로 하진이었다. 그녀를 발견한 순간 하진의 얼굴에 해사한 미소가 번졌다. 엄마, 진짜 왔구나. 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 하진이 중학생 되는 날인데 엄마가 안 올 수 있겠어? 하진은 여전히 유진을 천마라 불렀다. 법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아닌 이름. 하지만 그건 둘 사이를 가장 단단하게 이어주는 말이었다. 유진은 아이를 껴안았다. 아이의 어깨는 어느덧 그녀의 가슴 높이까지 자라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은 이 아이에게 버림받은 엄마가 아닌 돌아온 가족이라는 것을. 입학식이 끝난 뒤 윤 여사와 함께 근처 카페에서 세 사람은 따뜻한 커피와 케이크를 나눠 먹었다.
햇살 좋은 오후, 하진은 교복 셔츠를 풀어 헤치고 반쯤 졸린 눈으로 말했다. 엄마, 나 나중에 변호사 될래. 엄마처럼 멋진 사람 돼서 다른 사람도 도와줄 거야. 그래, 하진이는 분명 누구보다 좋은 변호사가 될 수 있을 거야. 유진은 울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목에 걸린 감정은 쉽사리 내려가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부신 봄 햇살 속 두 사람이 웃고 있었다. 자신을 버린 사람은 있었지만 다시 손을 잡아준 사람도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도 아니고 복수심에 가득 찬 사람도 아니었다. 그저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딸, 그리고 누군가의 가족으로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여운을 남겼다면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우리네 삶의 이야기. 다음 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